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과 인생의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용기와 사랑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세대를 넘어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드라마로 삶의 의미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일부 이상한 며느리. 어머니, 저 오늘 저녁 안 먹을게요. 박순이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며느리 민지가 또 식사를 거르겠다고 했다.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였다. 왜? 몸이 안 좋아? 아니에요. 그냥 몸을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서요. 정화? 박순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며느리가 요즘 쓰는 말들이 이상했다. 몸을 정화한다느니, 영적 에너지를 맑게 한다느니, 결혼 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들이었다. 민지야, 안 먹으면 몸이 상해. 조금이라도.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에게는 지금 이 과정이 필요해요. 민지는 그 말을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박순이는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계속했다. 며느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처음 변화를 눈치챈 건 2달 전이었다. 민지가 갑자기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 후로 달걀, 우유, 심지어 생선까지 모두 거부했다. 완전 채식주의자가 된 것이다. 준영아, 내 와이프 좀 어떻게 해봐. 박순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아들에게 말했다. 올해 35인 준영은 여전히 어머니 말에 의존하는 편이었다. 뭐가 문제인데요? 엄마? 또 저녁 안 먹는다잖아. 요즘 너무 말라가고 있어. 보기에도 안쓰럽고.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그랬다. 문제는 인정하지만 직접 해결하려 들지는 않는 타입이었다. 민지한테 한번 말해볼게요. 한 번이 아니라 제대로 말해. 부부가 대화도 안 하면서 어떻게 사니? 그때 시아버지 김병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사에서 퇴근한 모양이었지만 평소처럼 인사도 대충 하고는 바로 서재로 향했다. 여보, 저녁 드세요. 나중에. 김병호는 대답도 성의 없었다. 결혼 35년 동안 늘 그런 식이었다. 집안일은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자신은 신경 쓰지 않았다. 며느리가 이상해지는 것도 아들이 속 썩이는 것도 그에게는 관심밖의 일이었다. 박순이는 혼자 저녁상을 차렸다. 4명 가족인데 혼자 먹는 일이 잦아졌다. 시아버지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고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아들은 그런 상황을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준영아, 와서 먹어. 네. 엄마. 준영이 식탁에 앉았다. 모자 둘이서 먹는 저녁이었다. 민지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박순이가 반찬을 건네주며 물었다. 글쎄요. 요즘 뭔가에 빠져 있는 것 같긴 한데. 뭐에? 책 같은 거요. 자기계발서나 종교 관련 책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종교? 박순이는 놀랐다. 민지가 종교에 관심을 보인 적은 없었는데. 어떤 종교? 잘 모르겠어요.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것 같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한 종교. 박순이는 불안해졌다. 너는 뭐라고 안 해? 뭐라고 하면 화내요. 자기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그래도 남편이잖아. 제대로 대화해봐야지. 엄마가 한번 말해보세요. 저보다는 엄마 말을 더 들을 것 같은데요. 또 엄마에게 맡기는 것이었다. 박순이는 한숨이 나왔지만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해야 할 일이었다. 저녁을 마친 후 박순이는 민지의 방 앞에서 망설였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방 안은 이상했다. 향이 피워져 있었고
민지는 바닥에 앉아 뭔가를 읽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책들이 쌓여 있었다. 민지야, 뭐 하고 있어? 명상이요. 명상. 박순이는 또 모르는 단어를 들었다. 그게 뭔데? 마음을 비우고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민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뭔가 다른 사람 같았다. 5년 동안 함께 살았던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다. 민지야,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요즘 너무 안 먹잖아.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이게 제게 필요한 과정이에요. 무슨 과정? 영혼의 정화 과정이요.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빼내야 해요. 박순이는 점점 이해할 수 없었다. 며느리가 하는 말이 외국어 같았다. 그럼 그 책들은 뭐야?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책 한 권을 들어 보였다. 빛의 진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이었다. 이분이 쓰신 책이에요. 정말 깨달음을 주는 내용들이 많아요. 누가 썼는데? 이광수 선생님이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박순이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유명한 종교인도 아니고 TV에서 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다. 민지야, 혹시 어디서 이런 책들을 알게 됐어? 친구 소개로요.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친구. 박순이는 민지의 친구들을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새로운 친구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어떤 친구? 어머니는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거든요. 또 영적이라는 단어였다. 박순이는 점점 불안해졌다. 민지야, 어머니 말 좀 들어봐. 이상한 사람들 말은 너무 믿지 마. 민지의 표정이 갑자기 딱딱해졌다. 어머니,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에요. 무슨 진리? 어머니는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 말이 박순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다. 왜 이해 못해? 어머니도 사람인데. 어머니는 아직 각성하지 못하셨으니까요. 각성. 박순이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자신을 깔보는 듯한 투였다. 민지야, 내가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언젠가는 이해하실 날이 올 거예요. 민지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박순이는 방을 나왔지만 마음이 복잡했다. 며느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예전에는 순하고 말도 잘 듣는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마치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거실로 나와 보니 준영이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다. 준영아, 민지하고 대화해봤어? 어땠어요? 이상해. 완전히 딴 사람 같아. 무슨 각성이니 진리니 하면서 준영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저도 요즘 민지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집에서도 계속 그런 책만 보고 가끔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잘 안 들려요. 근데 뭔가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박순이는 더욱 불안해졌다. 며느리가 이상한 종교에 빠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박순이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민지가 이미 일어나 있었다. 민지는 거실 한 구석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민지야, 뭐해? 민지는 눈을 뜨더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지 어색했다. 명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일찍? 네. 새벽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에너지가 맑거든요. 또 에너지라는 말이었다. 박순이는 며느리가 쓰는 단어들이 점점 이해되지 않았다.
아침 먹을 거지? 아니에요. 오늘은 정화의 날이에요. 정화의 날? 일주일에 한 번씩 몸을 완전히 비우는 날이에요. 박순이는 화가 났다. 며느리가 계속 이상한 말만 하고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민지야, 솔직히 말해봐. 요즘 어디 다니는 거 아니야?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모임에 가요. 무슨 모임? 진리를 배우는 모임이요. 어디서? 어머니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박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가 왜 알 필요가 없어? 우리 집 며느리가 어디 다니는지 모르면 안 되지. 어머니, 저도 성인이에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성인이면 뭐야? 가족한테는 말해야지. 민지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어머니, 아직 이해할 준비가 안 되신 것 같네요. 언젠가는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민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박순이는 혼자 남아 한숨만 쉬었다. 며느리와의 대화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뭔가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박순이는 민지가 외출한 사이 그의 방을 들여다봤다. 책상 위에 쌓인 책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비슷한 내용들이었다. 영적 각성, 진리의 깨달음, 빛의 세계 같은 제목들이었다. 책장을 뒤져보니 DVD도 여러 장 있었다. 이광수 선생님의 특별 강해, 빛의 진리교 입문 과정 같은 제목들이었다. 빛의 진리교? 박순이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혹시 이것이 며느리를 이상하게 만든 원인일까? 그날 저녁, 박순이는 가족들에게 말했다. 민지가 빛의 진리교라는 데 다니는 것 같아. 준영이 놀랐다. 정말요? 그게 뭔데요? 나도 몰라.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야. 시아버지 김병호는 여전히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다. 젊은 사람들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 알아서 하겠지. 여보, 이건 간섭이 아니야. 우리 며느리가 이상해지고 있다고. 이상하면 어때? 본인이 좋다는데. 김병호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박순이는 절망스러웠다. 남편은 관심이 없고, 아들은 의지할 수 없고, 며느리는 이상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며느리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했다.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었다. 그날 밤, 박순이는 결심했다. 빛의 진리교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며느리를 구해내겠다고. 35년간 이 집을 지켜온 자신이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박순이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며느리를 구하려다가 오히려 더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될 거라는 것을. 2부 빛의 진리교. 다음 날 아침, 박순이는 민지가 외출한 후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인터넷이라는 걸 제대로 써본 적은 없었지만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해야 했다. 빛의 진리교라고 검색창에 입력했다. 몇 개의 결과가 나왔는데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들이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곳, 진정한 행복의 길 같은 문구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조금 더 찾아보니 다른 내용들도 있었다. 사이비 종교주의, 피해자 가족 모임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다. 박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며느리가 이상한 곳에 빠진 것일까? 피해자 가족 모임 게시판을 클릭해봤다. 여러 사람들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우리 남편이 빛의 진리교에 빠져서 집을 나갔습니다. 딸이 학교도 그만두고 교단에서 살겠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오직 교단 사람들하고만 지냅니다. 박순이는 소름이 돋았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지가 돌아온 모양이었다. 박순이는 급히 컴퓨터를 끄고 부엌으로 갔다. 다녀왔어요. 민지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다. 뭔가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어디 갔다 왔어? 모임에 다녀왔어요. 무슨 모임? 어머니, 궁금하시면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박순이는 깜짝 놀랐다. 며느리가 자신을 초대한 것이다. 나도 갈 수 있어? 물론이죠. 선생님들이 가족분들도 언제든 환영한다고 하셨어요. 박순이는 망설였다. 인터넷에서 본 내용들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보지 않으면 민지를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 한번 가볼게. 정말요? 어머니가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민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것은 오랜만이었다. 그날 저녁, 준영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엄마가 민지랑 같이 그 종교 모임에 간다고요? 직접 봐야 뭔지 알겠더라. 위험하지 않을까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던데. 그래서 더 가봐야지. 민지를 그냥 둘 수는 없어. 준영은 걱정스러워했지만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결국 어머니에게 맡기는 것이었다. 이틀 후 토요일, 박순이는 민지와 함께 빛의 진리교 센터로 향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건물 3층에 있었다. 생각보다 번듯한 곳이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자 밝은 미소의 여성이 반겼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다. 민지 씨 어머님이시죠? 정말 반가워요. 저는 김은정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선생님. 박순이는 의아했지만 인사를 받았다. 센터 내부는 깔끔하고 밝았다. 거실 같은 공간에 사람들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었다. 모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어머님,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김은정이라는 여성이 친절하게 대했다. 박순이는 긴장이 조금 풀렸다. 생각했던 것만큼 이상한 곳은 아닌 것 같았다. 어머님, 민지 씨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어머님이 와주시길 바라신다고. 그래요? 우리 며느리가 요즘 많이 변했거든요. 좋은 쪽으로 변하신 것 같던데요. 훨씬 밝아지셨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신 것 같아서. 박순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자신이 본 민지는 오히려 가족과 멀어진 것 같았는데. 그런가요? 집에서는 말수가 줄고.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관계들을 다시 정리하게 되거든요. 또 진리라는 말이었다. 김은정은 계속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도 관심 있으시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가족분들이 함께 하시면 더욱 좋거든요.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가족 화합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가족 간의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가족 화합이라는 말이 박순이의 마음을 움직였다. 요즘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고민이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어머님 같은 분들이 오시면 가족 전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김은정의 말이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다. 박순이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이광수입니다. 이광수. 민지가 말했던 그 사람이었다. 박순이는 긴장했지만 그는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다. 민지 씨 어머님이시군요. 정말 훌륭한 며느리를 두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가족이 함께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요?
이광수는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순이는 이 사람이 며느리를 이상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선생님, 우리 며느리가 많이 변했거든요. 예전 같지 않아서. 어떻게 변하셨나요? 가족들과 대화를 잘 안 하고 이상한, 아니, 어려운 말들을 많이 써요. 이광수는 이해한다는 듯 끄덕였다. 아, 그건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영혼이 깨어나면서 기존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는 과정이거든요. 낡은 틀이라니요? 일반 사회의 통념들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속박하고 진정한 자아 발견을 막는 것들 말이에요. 박순이는 기분이 나빠졌다. 가족을 속박이라고 표현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가족이 속박인가요? 잘못 이해하셨네요. 진정한 가족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이고요. 이광수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말이 복잡하고 어려웠다. 그럼 가족 화합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가요? 어머님과 민지 씨가 함께 참여하시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한 달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번, 한 달. 박순이는 망설였다. 돈은 얼마나 들어요? 아, 돈 걱정은 마세요. 우리는 영리 목적이 아니에요. 다만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만. 월 1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10만 원이라면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었다. 어머님, 한번 해보세요. 민지가 옆에서 말했다. 정말 좋을 거예요. 박순이는 고민했다. 직접 참여해봐야 민지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럼 일주일만 해볼게요. 훌륭한 선택이세요. 이광수가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박순이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생각만큼 이상한 곳은 아닌 것 같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어땠어요, 엄마? 준영이 물었다. 글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민지는 뭐래요? 좋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참여해보기로 했어. 준영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다. 엄마, 괜찮을까요? 혹시 괜찮을 거야. 한 달만 해보고 민지를 설득해볼게. 하지만 박순이는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다음 주부터 박순이는 민지와 함께 빛의 진리교 센터에 다니기 시작했다. 가족 화합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임이었다. 첫 번째 모임에서 김은정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어머님, 가족에게 가장 큰 바람이 뭔가요? 다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대화가 줄어서 걱정이에요. 왜 대화가 줄어들었을까요? 박순이는 민지를 쳐다봤다. 민지가 이상해진 것이 원인이었지만 면전에서 말하기는 어려웠다. 서로 관심사가 달라서 관심사가 다른 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하지만 김은정은 계속 질문을 던졌다. 박순이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다. 어머님,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고요. 그 말이 박순이의 마음을 움직였다. 자신이 너무 며느리를 간섭한 것은 아닐까? 두 번째 모임에서는 이광수가 직접 강의를 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서로의 영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으면 다른 가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반발하게 되죠. 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이 떠올랐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이라면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이광수의 말이 점점 설득력 있게 들렸다.
세 번째 모임에서는 다른 가족들의 사례를 들었다. 모두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함께 참여하면서 가족 관계가 더욱 좋아졌다는 것이었다. 박순이는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정말 자신이 민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까? 민지가 좋은 길을 가고 있는데 자신이 방해한 것은 아닐까? 한 달째 되던 날, 이광수가 박순이에게 말했다. 어머님,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이고 계세요. 민지 씨도 어머님이 이해해 주셔서 정말 행복해해요. 정말 민지가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그리고 박순이와의 대화도 많아졌다. 어머님,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민지가 말했다. 박순이는 뿌듯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았다. 어머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이광수가 제안했다. 다음 단계요?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어머님 같은 분이 오시면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박순이는 고민했다. 한 달만 하기로 했는데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민지도 간절한 눈으로 바라봤다. 어머니, 함께해요. 정말 좋을 거예요. 박순이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조금 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순이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며느리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3부 빠져드는 함정. 다음 단계라는 것은 생각보다 본격적이었다. 박순이는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센터에 나가야 했다.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그리고 매달 특별 수연회도 참석해야 했다. 어머니, 많이 바빠지시네요. 준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민지하고 더 가까워지고 있어. 실제로 민지와의 관계는 좋아졌다. 예전처럼 대화를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순이를 영적 동반자라고 부르며 친밀감을 표현했다. 하지만 준영과 시아버지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엄마, 요즘 이상해요. 준영이 말했다. 집에서도 계속 그런 책만 보시고 민지하고만 얘기하시고 너도 관심 있으면 같이 해봐. 정말 좋은 곳이야.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변하시는 것 같아서. 박순이는 아들의 말이 거슬렸다. 변한다니. 자신은 더 나아진 것뿐이었다. 준영아, 내가 아직 이해 못하는 거야.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준영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며느리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센터에서 박순이는 점점 더 깊은 가르침을 받았다. 이광수는 개인 상담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줬다. 어머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이렇게 빨리 깨달음을 얻으시는 분은 흔치 않아요. 박순이는 기분이 좋았다. 평생 평범한 주부로 살았는데 특별하다는 소리를 들으니 자존감이 올라갔다. 정말요? 네. 어머님께는 남다른 영적 능력이 있으세요. 가족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이 있으시고요. 구원, 사명? 박순이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러려면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해요. 물질적 집착을 버리고 진정한 영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죠. 물질적 집착. 이광수는 점점 구체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박순이의 마음을 움직였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별 헌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어머님 같은 분들이 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여하는 거죠. 얼마 정도 마음이 가는 만큼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진정성이거든요. 박순이는 집에 돌아와서 고민했다. 통장에 3천만 원 정도 적금이 있었다. 오랫동안 모은 돈이었지만 더 큰 의미를 위해 사용한다면. 며칠 후 박순이는 1천만 원을 헌금했다. 이광수는 크게 감동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헌신을 보이시는 분은 진짜 선택받은 분이에요. 박순이는 뿌듯했다. 자신이 정말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집에서는 문제가 생겼다. 준영이 어머니의 통장을 확인하다가 큰 돈이 빠진 것을 발견한 것이다. 엄마, 적금에서 1천만 원이 왜 없어졌어요? 좋은 일에 썼어. 무슨 좋은 일이요? 내가 이해 못할 일이야. 준영은 화가 났다. 설마 그 종교 때문에 돈을 낸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배우는 곳이야. 그리고 헌금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부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게 다 사기라고요. 박순이는 아들의 말에 상처받았다. 준영아,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니? 어머니가 좋은 일 하는데. 좋은 일이 뭐예요? 이상한 사람들한테 돈 갖다 바치는 게 좋은 일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야. 정말 훌륭한 분들이야. 모자간에 큰 말다툼이 벌어졌다. 시아버지는 소란 소리를 듣고 나왔지만 여전히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다. 뭘 그렇게 시끄럽게 싸워. 알아서 하겠지. 아버지, 엄마가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돈까지 갖다 바쳤어요. 그래? 그럼 어쩌라고. 본인 돈인데. 김병호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준영은 절망했다. 아버지는 무관심하고 어머니는 이상해지고 아내도 원래부터 이상했다. 이 집에서 정상이는 자신뿐인 것 같았다. 그 다음 주 박순이는 민지와 함께 특별 수련회에 참가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어느 펜션에서 열렸다. 수련회는 더욱 강도가 높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하루 종일 강의를 들었다. 식사도 최소한만 제공되었다. 육체의 욕망을 줄여야 영혼이 맑아집니다. 이광수가 설명했다. 박순이는 배가 고팠지만 참았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다. 수련회에서 박순이는 다른 신도들과 가깝게 지냈다. 모두 비슷한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었다. 저도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대했어요. 50대 여성 신도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들도 이해해줘요.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설득한 게 아니라 제가 변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더 평화롭고 행복해진 모습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박순이는 희망을 가졌다.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수련회에서 이상한 일도 있었다. 밤늦게 화장실에 가는 길에 우연히 이광수가 젊은 여자 신도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다. 내가 잘못 본 건가? 박순이는 의심했지만 그 순간을 잊으려고 했다. 수련회에서 돌아온 후 박순이와 민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이제 두 사람은 완전한 동지였다. 어머니,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영적으로 연결된 가족이야. 하지만 준영과 시아버지는 완전히 소외되었다. 두 여자는 집에서도 계속 교단 이야기만 했고 가족 모임도 거부했다. 엄마, 추석이잖아요. 친척들이 오는데 미안하지만 그날 중요한 모임이 있어. 모임이 가족보다 중요해요. 준영아, 가족이라는 건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진정한 가족은 영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야. 준영은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날 밤, 준영은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요. 그럼 어쩌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사이비종교 상담소 같은데. 김병호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그런데 가면 더 복잡해져. 그냥 놔둬. 그럼 엄마랑 민지가 계속 이상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별 수 있나? 본인들이 좋다는데. 준영은 아버지의 무책임함에 화가 났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 한 달 후, 더 큰 문제가 생겼다. 박순이가 나머지 적금 2천만 원까지 모두 헌금하겠다고 한 것이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그게 우리 집 전 재산이에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 더 큰 가치를 위해서라면. 무슨 더 큰 가치예요? 사기꾼들한테 돈 갖다 바치는 게 가치예요. 사기꾼이라니. 이광수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박순이는 아들의 말에 화를 냈다. 이광수를 비판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박순이는 민지와 상의했다. 민지야, 준영이가 계속 방해해. 어머니, 아직 준영 씨는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발목을 잡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가족이라도 거리를 둬야 한다고. 거리를 둔다? 박순이는 고민했다. 하지만 민지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준영과 시아버지는 계속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해만 했다. 다음 날, 박순이는 이광수와 상담했다. 선생님, 가족들이 계속 반대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때로는 진리를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면. 이광수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어머님께서 정말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면 세속적인 집착을 모두 버려야 해요. 돈도, 기존의 가족 관계도. 박순이의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그래야 하는 걸까?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집에 돌아온 박순이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이광수의 말이 옳다고 생각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을 버린다는 것이 너무 큰 결단인 것 같았다. 하지만 점점 확실해지는 것이 있었다. 자신과 민지는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준영과 시아버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다. 차부 두 여자의 동맹. 어머니, 우리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민지가 박순이에게 조용히 말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준영과 시아버지는 각자 방에 있었다. 떠난다니? 여기서는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요. 계속 방해만 받고. 박순이는 고민했다. 며칠 전 이광수가 한 말이 떠올랐다. 진정한 수행을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그럼 어디로? 선생님께서 특별한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진정한 신도들만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곳이요. 공동체 생활. 박순이는 두려우면서도 설렜다. 가족들이 허락할까? 어머니, 우리가 왜 허락을 받아야 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성인이고 우리의 길을 갈 권리가 있어요. 민지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계속 이렇게 이해받지 못하면서 살 수는 없었다. 그때 준영이 거실로 나왔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해요? 준영아, 앉아봐.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박순이는 아들을 마주 봤다. 엄마랑 민지가 잠시 다른 곳에서 생활하려고 해. 뭐라고요? 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며칠만 수행을 위해서. 수행이 뭐예요?
그리고 며칠이 아니라 영영 안 올 거 아니에요? 그건 박순이는 말을 멈췄다. 사실 언제 돌아올지 확실하지 않았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그 사람들이 엄마를 이용하는 거라고요. 이용한다니.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데 무슨 기회예요? 집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가는 게 기회예요. 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왔다. 뭘 그렇게 시끄럽게 해? 아버지, 엄마가 집을 나가신다고 해요. 김병호는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다. 집을 나간다고? 네. 민지랑 같이 어떤 공동체에서 살겠다고. 김병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순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박순이는 남편과 제대로 대화한 것이 오래만이었다. 당신은 관심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뭐라고 해? 관심 없긴. 아내가 집을 나간다는데 어떻게 관심이 없어? 35년간 나한테 관심 없었잖아. 내가 뭘 하든 알아서 해라고만 했으면서. 박순이의 오래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럼 이제 와서 왜 나가려고 해?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김병호는 당황했다. 아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의미 있는 일이 뭔데? 그 이상한 종교 말이야? 이상한 종교가 아니야.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라고. 진리. 너 정신 나간 거야? 김병호의 말에 박순이는 완전히 화가 났다. 정신 나갔다고. 35년간 이 집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 내 꿈을 찾겠다고 하니까 정신 나갔다고? 꿈이 뭐야?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게 꿈이야? 사이비가 아니라고. 당신들은 절대 이해 못할 거야. 박순이는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민지가 나섰다. 어머니,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가 안 돼요. 우리 그냥 가요. 민지야, 너도 정신 차려. 내 남편이잖아. 준영이 아내에게 말했지만 민지는 차갑게 대답했다. 남편.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남편이에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언제요? 당신은 어머니한테 의존만 했지.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잖아요. 민지의 말에 준영은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그랬기 때문이었다.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이혼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하지만 당분간은 떨어져 있고 싶어요.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각자 방에서 잠들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이는 일찍 일어나 짐을 쌌다. 많은 것을 가져가지는 않았다. 옷 몇 벌과 필요한 것들만. 엄마, 진짜 가시는 거예요? 준영이 어머니를 붙잡았다. 준영아, 미안해. 하지만 나도 내 길을 가야겠어. 그럼 저는 어떡해요? 아버지는 아무 관심 없고, 엄마마저 가시면 너도 이제 35이야. 독립할 때가 됐어. 박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예전에 자상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민지도 짐을 쌌다. 준영은 아내를 말려봤지만 소용없었다. 민지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고칠게. 준영씨, 잘못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무슨 다른 세계야? 우리는 부부잖아. 부부라는 이름만으로는 안 돼요. 영혼의 교감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영혼의 교감. 또 그런 말이었다. 오전 10시 센터에서 차가 왔다. 이광수가 직접 왔다. 어머님, 민지씨, 준비되셨나요? 네, 선생님. 두 여자는 큰 가방 하나씩만 들고 나왔다. 엄마,
준영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붙잡았다.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준영아, 나를 믿어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야. 박순이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차에 탔다. 민지도 뒤를 따랐다. 차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준영은 무너졌다. 아내와 어머니를 동시에 잃은 것이었다. 시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지만 여전히 무표정했다. 아버지, 이렇게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따라가서 끌고 와? 전문가한테 상담받아봐야 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해. 나는 모르겠어. 김병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준영은 혼자 남았다. 갑자기 집이 너무 넓고 조용했다. 그날 오후, 준영은 인터넷으로 사이비종교 상담소를 찾았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있었다. 저희 어머니와 아내가 빛의 진리교에 빠졌는데요. 상담사는 그 이름을 들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 집단이요.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정말 위험한 곳인가요? 네.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신도들을 완전히 통제하려고 해요. 상담사는 빛의 진리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다. 이광수라는 교주가 신도들에게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고 재산을 모두 바치게 하며 가족과 단절시킨다는 것이었다. 지금 공동체에 있다면 더욱 위험해요.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위치를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가족들과 연락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준영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며칠 후, 드디어 박순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영아, 나야. 엄마,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어. 정말 좋은 곳이야. 박순이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뭔가 기계적인 느낌이었다. 엄마, 집에 오세요. 이야기해 보자고요. 아니야. 나는 여기서 행복해. 정말 행복하세요? 물론이야. 진정한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진정한 가족. 그 말에 준영의 마음이 아팠다. 엄마, 저는 가족이 아니에요? 준영아, 너도 언젠가는 이해할 때가 올 거야. 엄마, 제발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우리를 방해하지 말고. 전화가 끊어졌다. 준영은 절망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따뜻함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박순이가 집을 팔겠다고 부동산에 연락한 것이다. 뭐라고요? 네. 박순이 씨가 집을 금매로 내놓으셨어요. 준영은 급히 부동산으로 갔다. 저 박순이 씨 아들인데요. 집을 파신다고요? 네. 어머님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저희 동의 없이 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이 단독 소유로 되어 있어서. 준영은 충격받았다. 어머니가 가족과 상의 없이 집까지 팔려고 하다니. 그날 밤 준영은 아버지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 엄마가 집을 팔려고 해요. 뭐? 김병호가 처음으로 크게 놀랐다. 이제라도 막아야 해요. 어떻게? 법적으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정신감정을 받게 하거나. 김병호는 고민했다. 아내와 30여 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알겠어. 내가 알아볼게.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몰랐다. 박순이와 민지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었고 가족과의 연결고리는 거의 끊어진 상태였다. 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이 가족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오부 진실의 조각들. 공동체 생활 3주째. 박순이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경기도 어느 산골에 펜션을 개조한 공동체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다. 20여 명의 신도들이 함께 생활하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명상하고 하루 3번 이광수의 강의를 들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옆 침대의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여자들은 한 방에서 함단 생활을 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사실 피곤한 게 아니었다. 어제 밤 우연히 본 장면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다. 화장실에 가던 중에 이광수의 개인실에서 나오는 젊은 여자 신도를 봤던 것이다. 그 여자는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였고 얼굴이 울었던 흔적이 있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박순이는 자신에게 되뇌었다. 선생님이 그런 분일 리 없어. 하지만 며칠 전부터 느끼던 다른 의문들도 있었다. 식사 시간에 이광수는 혼자 특별한 음식을 먹었다. 신도들은 현미밥과 나물만 먹는데 그는 고기와 생선이 포함된 정식을 먹었다. 선생님은 왜 다른 음식을 드세요? 한 신도가 물어봤을 때 이광수는 이렇게 답했다. 지도자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영적 에너지를 전달해야 하니까요. 그럴듯한 답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돈 관리였다. 신도들이 낸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영적인 일에는 세속적인 계산이 필요 없다는 것이 이광수의 설명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외부와의 연락 차단이었다. 가족들과 연락은 왜 못해요? 박순이가 물었을 때 김은정이 답했다. 수행 중에는 외부의 잡념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가족들의 부정적 에너지가 어머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박순이는 준영의 목소리가 그리웠다. 아들이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이광수가 한 중년 남성 신도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그 신도가 집에 있는 아내가 걱정된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진정한 가족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몇 번 말했습니까? 이광수의 목소리는 평소의 온화함과는 전혀 달랐다.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선생님, 하지만은 무슨, 당신이 정말 깨달음을 원한다면 그런 세속적 집착을 버려야 해요. 그 신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박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이게 우리가 따르는 분의 모습인가? 저녁 시간, 박순이는 민지와 산책을 나갔다. 민지야, 너는 여기 생활이 어때? 좋아요, 어머니. 정말 평화로워요. 하지만 가끔 준영이가 그립지 않니? 민지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선생님께서도 과거에 매달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민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민지야, 솔직히 말해봐. 정말 행복해? 민지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어머니, 사실 가끔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실제로 하시는 것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박순이는 민지도 같은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너도 느꼈구나. 네. 하지만 제가 아직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 박순이는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산책을 하려고 했는데 이광수의 개인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이 돈을 어디에 썼다고? 선생님, 정말 필요한 일에. 필요한 일? 내가 무슨 권한으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이광수가 김은정을 심하게 꾸짖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돈다발과 통장들이 널려 있었다. 신도들이 낸 헌금은 내가 관리하는 거야. 내가 멋대로 쓸 권한은 없어. 하지만 공동체 운영비가 공동체 이 모든 게 내 것이야. 내가 만든 거고 내가 운영하는 거라고. 박순이는 충격받았다. 이광수의 진짜 모습을 본 것이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이번 달에 들어온 헌금이 얼마야? 3천만 원 정도. 적네. 신도들을 더 모집해야겠어. 특히 돈 많은 중년 여성들을 노려봐. 하지만 요즘 가족들이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 아예 가족과 연락을 끊게 해. 완전히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박순이는 소름이 돋았다. 자신들이 표적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박순이는 민지를 불렀다. 민지야, 어젯밤에 본 걸 너한테 말해야겠어. 박순이는 들은 대화를 모두 털어놨다. 민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정말이에요? 내가 직접 들었어. 민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어머니, 그럼 우리가 속은 건가요? 그런 것 같아.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어머니, 우리 어떻게 해요?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공동체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고 차량도 이광수가 관리했다. 휴대폰도 반납한 상태였다. 그날 오후 기회가 왔다. 이광수가 서울에 볼 일이 있다며 외출했다. 김은정과 몇 명의 핵심 신도들도 함께 나갔다. 지금이야. 박순이가 민지에게 속삭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짐을 쌌다. 많은 것은 가져갈 수 없었다. 하지만 나가려는 순간 문제가 생겼다. 어디 가세요? 남아있던 신도 한 명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산책 좀 하려고. 선생님께서 허락하셨나요? 박순이는 당황했다.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응, 허락받았어. 그 신도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막지는 않았다. 두 여자는 공동체를 빠져나와 산길을 걸었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는 2시간 정도 걸렸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박순이는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우리 정말 바보였구나. 네, 어떻게 이런 일에 빠졌을까요? 외로웠나 봐. 뭔가 특별한 의미를 찾고 싶었고. 저도 결혼 생활이 답답해서 두 여자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진짜 고부관계가 된 기분이었다. 버스가 와서 두 사람은 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기 전에 박순이는 걱정이 됐다. 준영이가 우리를 받아줄까? 모르겠어요. 정말 실망했을 거예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다.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니 누군가 있는 것 같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다녀왔습니다. 박순이의 작은 목소리에 준영이 거실에서 뛰어나왔다. 엄마, 민지. 준영의 얼굴에는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나타났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고? 괜찮아. 준영아, 미안해. 박순이는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시아버지도 방에서 나왔다. 돌아왔구나. 평소보다 따뜻한 목소리였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박순이와 민지는 자신들이 겪은 일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정말 다행이에요. 준영이 말했다. 상담사가 그러는데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빠져나오기 정말 어렵다고. 우리가 운이 좋았나 봐. 박순이가 말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다음 날 이광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왜 갑자기 나가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박순이는 떨렸지만 용기를 냈다. 선생님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 대화 다 들었어요. 우리를 이용한 거잖아요. 이광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어머님, 실망이에요.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오해가 아니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박순이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이광수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동안 계속 전화가 왔고 다른 신도들도 설득하러 집까지 찾아왔다. 이런 방해 때문에 더 멀리 가야 하나? 준영이 걱정했다. 그때 박순이가 결정적인 말을 했다. 아니야. 우리가 도망갈 이유가 없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해야지. 박순이는 사이비종교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신고했다. 일주일 후 빛의 진리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박순이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다. 박순이는 헌금으로 낸 3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준영이 매일 걱정했다. 괜찮아.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민지와 준영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다. 서로 조심스러워하며 대화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박순이가 말했다. 우리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일을 겪고도 서로 믿고 살 수 있을까? 준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해봐요.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노력해 볼게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예전보다는 가족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박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이 가족이 회복될 수 있을까? 빛의 진리교라는 거짓 꿈에서 깨어났지만 진짜 현실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웠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동시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다. 이광수는 구속되었지만 다른 신도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다. 혹시 그들도 언젠가는 진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 박순이 자신도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가끔 밤의 꿈에서 그때의 일들이 떠오르곤 했다.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정말 예전처럼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는 서로에게 더 솔직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박순이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